사이코패스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곳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서로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다.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네,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또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면도날, 그 면도 수염할 때 네.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어머.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의 가로와 세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지름이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고.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네, 거 네, 치자면은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네. 없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끔찍한 인간들. 자, 그런데 역사 속으로 또 한 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아주 집요하고도 창의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로 가봤는데 정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기구. 예.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합니다. 팔라리우스 황소. 팔라리스가 기원전 6세기에 제우스 신전을 지으라고 왕의 명을 받은 현장 책임자인데 이 인간이 일꾼들을 선동해서 왕위를 찬탈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잔인해지죠. 그런데 이 팔라리스가 그 전에도 사람을 정말 처형을 많이 했는데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못 만드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과학자이자 조각가인 페를라우스에게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처형 기구를 만들어라.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정도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를라우스가 노쇠로 소를 만든 겁니다. 자, 노쇠가 왜 노쇠냐? 열 전도율이 좋아요. 장기까지 다 익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구가 유난히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이 화상이나 열상이 되게 높으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악의적인 건 사실 저렇게 화형당하면 대부분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식하는 것도 막은 거예요. 예. 몸이 그러니까 화형이나 이런 거 시킬 때는 사실 묶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막 더 몸부림치고 이래서 더 잔인해서 그런가? 더 몸부림치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처형자의 비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소 이불을 통해서 나오나요? 정답. 정답. 네. 이 입에 뚫려 있는 거. 여기에 나팔이 들어가요. 진짜. 나팔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저 황소의 입으로 모든 그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이 마치 소의 울음소리, 아주 절규하는 울음소리처럼 된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같은 장면을 시청각으로 볼 때보다 청각으로 볼 때 더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팔라리스가 이제 이걸 딱 받아들고 야 흡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희생자 바로 제작자 페릴라우스. 예. 페릴라우스를 여기다 넣고 페릴라우스가 죽기 직전에 꺼내서 돌산에 방치해버려요. 와. 인과응보. 팔라우스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실각하죠. 정권을 뺏기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노스 안에서 황소 안에서 처형당합니다. 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래.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맞서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저는 김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이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업느라고 생긴 상처고,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한 인생이다. 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네.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구타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악인에게. 이 악인에게 계속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로 나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본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뭐냐.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고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아낌없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때 그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깨끗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헤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강한 분들은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피를 하는 그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을 자꾸 의식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질 나쁘거나 못된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를 보고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직장 상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은 더 있는 거예요. 20대나 특히 30대처럼 청년기에는 굉장히 질이 안 좋고 나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의 사회적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죠. 왜?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이런 질이 안 좋은 직장 상사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공범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모른 척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왜 이래?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자기 민낯이 들어갈 때 다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단 한 케이스도 저는 예외적인 케이스 없이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선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나이가 젊은 분이든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에코이스트예요. 이른바 네타시오 증후군.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랑 정반대예요. 뭐냐?
뭔가 잘못되면 생각도 안 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짓에도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에코이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착취당하기 쉽겠죠. 네. 가장 먹잇감 되기 쉽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레이그 마르킨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부터 한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자, 여기서 5개 이상 나온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네. 보세요. 벌써 한 30%, 20에서 30% 정도 손드셨잖아요. 내리시고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마르킨 박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고 심지어는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에코이스트인 분들을 보면 아, 나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로 왜 진짜로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자, 우리도 때로는 나쁜 짓 할 수 있거든요. 악인이라기보다는 좀 못난 짓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걸 아주 절묘하게 보여준 실험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이타성 전문으로 연구하는 엠마 레바인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절묘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른바 선택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중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야 돼요.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홀수를 뽑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옵션은 뭐냐? 내가 뭘 뽑았는지 얘기 안 하면 돼.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머, 홀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공개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거고요. 짝수가 나왔네? 아이고, 이걸 공개하면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건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거 뽑았어? 몰라. 안 가르쳐줘. 그러면 동시에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균등한 금액을 가지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홀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오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75%가 솔직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홀수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짝수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가 진실을 얘기할까요? 단 18%만 짝수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정직이죠. 그렇죠? 자기한테만 유리할 때만 정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 정직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결국은 뭡니까? 정직하다라고 뽐내면서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해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과 예우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경우 내부 고발자 아닐까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나 정의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아직도 좀 갈 길이 있다, 갈 길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해질 때가 의외의 순간이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준비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못난 행동 나와서 정말 민망해졌다. 저는 배가 고프면 배고파라는 얘기만 거의 한 10만 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의 화가 얘기를 나요? 아니 화는 안 내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아, 계속 배고프다는 네네네. 얘기만 해요. 배고파. 배고파 밥 먹자 네. 배고파 이 얘기만 본능이니까. 계속해요. 네. 훨씬 낫네요. 저는 실제로 화를 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해서 전 배부르면 바로 온순해져요. 네.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을 한 2시간 한 적이 있었는데 유학 시절에 비빔국수에다가 계란 3개 딱 넣고 만들어주니까 제가 또 먹으면서 그래 뭐 별일 있어? 바로 풀어지니까 그날 밤 제 아내의 일기에 적혔더라고요. 단순한 것 딱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못난 짓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보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게 지쳐있을 때입니다. 지쳐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했던 못난 행동, 즉 습관. 사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면접 들어가면 그렇게 습관들을 보여줘요. 오후 3시 넘어서 면접 들어온 이 지원자들은요. 이성과 논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 특이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꽈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대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이게 습관이에요. 네. 그건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요. 좋은 습관이네요. 네, 못난 짓이 아니네.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으냐? 지쳐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요? 좌절이 일어나도 다시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한번 좌절이 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요. 지쳐있을 때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쁜 못된 짓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없다. 기회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만 19살로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살 넘어서 20살에 들어가면 one fail, 재수예요. 재수가 영어로 번역도 힘들어요. 재수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피로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화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뭐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결국 화낸다는 거, 부부싸움도 화내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늘 거울을 등집니다. 저는 거울을 등짐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저랑 싸우면서 저한테 화내는 자기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모습에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저랑 친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 몇 분이 자기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미워. 스포츠 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자기 모습이 이틀 연속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하더래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가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속에서. 셀카 찍을 때 기분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데 가서 기분 더러워, 셀카. 이거 없잖아요. 이건 없다고. 예.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실제로 악성 민원인들이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창구 뒤에 바로 민원인 상대하시는 분의 뒤에 거울을 놓고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땐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나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는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 제공자처럼 상대방을 자꾸 만들면 계속해서 원망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삐졌어,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언어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나에게 맞춰주기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좀 더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이제 아예 손절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아, 이게 악인인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리송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자기 얘기만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기가 쫙 빨려서 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오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소위 말하는 대화 독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 유론이 뭐냐?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와서 그런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하면 내 뇌도 그런 불행으로 가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이 싹 빨려서 오더라고요. 뇌는 계속해서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불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시시껄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무목적인 얘기, 의도 없는 얘기, 싱거운 얘기. 사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은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장난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럼 관련부나 자격증 소지자를 가는 거죠. 왜냐면 친구는 서로 교훈을 주려고 만난다기보단 서로 장난치려고 만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애착과 창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려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그 부부가 서로 장난을 서로 치잖아요. 그 부부는 오래 살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라고 해도 장난 안 치는 부부들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무슨 100번 토론할 거예요? 네. 뭐 시사 저널, 시사 토론할 소소한 싱거운 얘기를 하라고 만나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손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멀리하세요. 가급적 멀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저 착한 사람인데 가식적이라고 욕하는 친구 혹시 악인? 그건 무조건 손절. 착하다는 이유로 더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소시오패스에 거의 준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가 특히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착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들은 뭡니까? 힘을 잡는 게 최고의 정직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반대 생각하는 사람을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들한테는 가장 위선적인 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자식 속은 안 저럴걸?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나쁜 짓이죠. 근데 착하면서 힘 약한 사람을 유난히 더 갑질하거나 괴롭힌다? 이건 진짜 질이 안 좋은 인간입니다. 예,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왜 알아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정확히 그들을 알아보고 잘해주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네. 나쁜 사람들 연락처를 이름을 써서 저장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심지어는 개자식이라고 하는 나쁜 별명을 가지고. 아니요. 네. 진짜로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무 의미 없게 번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번호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받아요? 누구세요? 라고 받죠? 누구세요? 3번만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얘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이러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왜 자꾸 주기가 짧아집니까? 개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주로 삼을 만한 것이 인간밖에 없어서 계속 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인이 바이러스예요.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나를 향해 오기가 쉬워져요. 예,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회복도 빨라요. 느슨하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친해 안 친해라고 하는 이분법적 언어를 오늘부터 버리시란 얘기예요. 앵간히 친해 이런 말도 굉장히 좋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단 2번 만나는 친구로부터 받는 위로도 상당하고요. 3년에 한 번쯤 만나는 친구나 그런 연락 주고받는 사람에게 결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내가 위험할 때 나랑 같이 위험해요. 네. 네. 왜냐면 모든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나에게 문화, 취미, 예술, 레저 그리고 이렇게 나의 직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공부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 일에서 초보자가 되면 이건 직업을 잃고 괴로운 일이지만 일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살짝 초보자가 잠시 돼보는 건 아주 재미있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감탄을 만들어내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붓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2달을 써봤죠.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이 2달 동안 쓴 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쭉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못 썼으니까 어이없어 하면서 당신은 손가락으로 하는 건 코 비는 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라. 이른바 똥손. 네. 근데 저는 2달 동안에 저를 봅니다. 행복해지더군요. 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제가 슬로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 3달을 더 했죠. 네. 한석봉 선생님도 가시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소시오패스가 혹은 그에 준하는 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을 종합하자면 뭔지 아세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 왜? 이래야 빼먹을 게 제일 많죠. 착취할 게 제일 많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에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착한데 나한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번아웃에도 취약하지만 이런 악인들의 관계에 있어도 취약해요. 일 외의 일을 해야 내가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일이 아닌 것들도 하고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만한 행위들을 하셔야만 우리는 그들에게 빈 공간을 혹은 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IQ와 성격. 사람이 20살 넘으면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IQ와 성격입니다. IQ, 그래서 20살 넘으면 정기검사 받지 않죠. 사회나 국가나 시스템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살 넘은 사람들의 IQ를 거의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15살만 넘어도 잘 안 변한다고 보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중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었어. 나 근데 직장 생활 한 10년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랑도 얘기 잘합니다. 나 어렵지 않게 말을 시작하고 말하는 양 자체가 늘었어요. 나 그러니까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성격이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바뀌셨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신 거예요. 매너도 사회적 능력이에요. 예의 범절도 사회적 능력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되는가도 다 사회적 능력이죠. 이런 게 향상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심리학자들은 아줌마가 되면 성격이 바뀐다 이런 말에 1%도 동의 안 합니다. 아줌마가 되시면 성격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절대 신공의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작년에도 충격적인 장면 봤어요. 지하철 2호선에서
제 앞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부인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마치 40년 지기 친구처럼 정겹게 대화하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제 앞에서 3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게 돼요. 한 분이 귀신 같은 타이밍에 어머 가방 참 예쁘다. 그러니까 옆에 분이 가방 참 예쁘죠? 이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서초역에서 만나서 이미 역삼역쯤 되니까 이미 며느리 얘기로 얘기가 흘러갔고 잠실역쯤 가니까 이제 북핵 문제를 걱정하시고 성수역쯤 가니까 거기서 한 분 내리시면서 깨끗하게 헤어져요. 이건 인간이 60대 이전에 절대 못 가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IQ와 성격 이걸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도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물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넌 머리가 왜 이래? 넌 성질이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해자가 왜 화를 내? 더 웃긴 건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이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의외로 떨어집니다. 왜? 사람의 미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상황적 요인들의 힘을 빌려야지 나의 IQ와 나의 성격 이걸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해요. 그럼 벌써 사회로부터 도태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더 잘 맞는 상황을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저 친구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보다 상황의 힘이 더 무섭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초사고적인 측면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 보십시오. 인간과 대부분의 동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 네.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많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학자들, 뭐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들, 철학자들, 뭐 생물학자들이 심지어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조차도 몇십 년, 몇백 년씩 연구했던 주제들이죠. 과연 인간만 말을 할까? 과연 인간만 도구를 사용할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뒤집어진 것도 있고 기각된 것들도 있고 또 여전히 또 유효한 것들도 있죠. 에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 의지를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행할 수 있는 거.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닐까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좀 할 수 있는. 반대로도 또 할 수도 네. 있는 거. 예, 예.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가치관인 것 같아요. 가치관. 가치관과 네. 사상. 사상.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각자의 임무를 맡고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확실히 대학생이라서 이번 학기에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정말 여러 가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이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일부 맞고 또 일부 틀릴 수도 있는 여전히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실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인간은요.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의외로요. 뇌가 옥탑방으로 올라가요. 다른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심장과 뇌가 같은 층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뇌가 올라가면서 심장으로부터 뇌에 혈액이 공급되는 루트가 고비용 저효율 내연기관처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근데 재밌는 건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역사 동안 인간이 무슨 이유로 많이 죽었냐는 거예요. 전쟁과 질병보다도 많이 죽은 게 아사라고 하죠. 굶어 죽은 거.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죽어요. 보통 그래서 진화적 연구물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될 수는 없죠. 첫 번째 팩트 뭡니까? 생각할수록 에너지는 많이 소모된다. 두 번째 팩트 뭡니까?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사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야 오히려 더 생존력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 수렵 상태에 있는 뇌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 좋아하는 뇌고 속된 별로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 뇌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욕구가 있을 때만 생각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욕구가 없으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오래 살겠구나. 인간은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외의 단서들을 지난 수만 년 동안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자들도.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인데 그 라이벌 네안데르탈인을 더 적은 뇌의 용량과 더 약한 몸으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협동이다. 인간은 협동의 기제를 만들어냈다. 심지어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래서 개와 협동한 유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협동을 하는 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긴 이유 중에 하나를 개라고 하는 동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와 협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요, 어느 정도 인간과 협동이 잘 됐냐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개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일적으로 협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일수록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옆에 사람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꾸 하품을 따라합니다. 왜? 저 사람과 협동하는 사이니까 뭐예요? 신체적인 반응도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애완견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품을 하면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같이 하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진화 인류학자 장대익 교수에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저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인간은 눈이 흰자위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인간 다음으로 똑똑하다는 침팬지나 아니면 고릴라들도 눈에 흰자위가 거의 없습니다.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인간만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김 교수? 그러게. 그런데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내 폐를 더 잘 들통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폐가 잘 보인다, 내 의도가 쉽게 들통난다는 건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진화시켰다는 것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가설이라는 거예요. 수만 년 동안 눈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자, 이 가설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인간은 이런 협동의 기제, 오히려 내 의도를 잘 전달시키고 심지어는 들통나게 만드는 이런 기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게 약점이 아니고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인데 굳이 이렇게 잘 드러나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가려가지고 자기 눈을 안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재자라고 부르죠. 눈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안 보여주는 이 독재자들이 대부분 결과가 좋지를 못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것들을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고 거꾸로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이동의 착각, 남녀의 착각, 상하의 착각, 강약의 착각, 시간의 착각, 전체와 부분의 착각, 그리고 관계에서도 착각이 일어나며 수많은 것들을 혼돈을 일으키고 정답과 해답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며 참것이 돼 있어서도 착각이 일어나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동이 안 되는 것들은 이동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이동이 잘 되는 것들은 오히려 이동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즉, 전염이 잘 되는 것은 전염이 안 된다고 착각하고 전염이 안 되는 것들은 전염된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총량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있고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게 있어요. 총량의 법칙 따른다, 어떤 뜻이냐? 자, 지갑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 있는 10만 원은 철저히 총량의 법칙을 따르죠. 제가 오전에 출근해서 3만 원을 썼으면 제 지갑에 얼마 남아 있어야 되나요? 7만 원. 7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7만 원에서 다시 점심 때 2만 원 썼습니다. 5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이게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있고 따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의지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오늘 제 마음의 지갑에 10만 원의 의지력을 담아왔어요. 아침에 연구실에 출근을 했는데 제 대학원생 한 사람이 연구계획서를 50페이지를 작성했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학원생한테 이씨 진짜 이거밖에 못 쓰겠어라고 화를 쫙 내려고 하는 순간 제가 어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대학원생들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화내는 교수다. 이 친구도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죠. 전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헉 이러면서 괜찮아 다 틀리면서 성장하는 거야 라고는 영혼이 조금 더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한마디를 하고 이 친구를 돌려보내고 제가 3만 원의 의지력을 씁니다. 그럼 저는 마음의 의지력이 얼마 남았을까요? 7만 원 남았습니다. 7만 원 남았는데 다른 과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저랑 비슷한 동년배 교수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교수님 지난번에 프로젝트 신청하셨다는데 똑 떨어지셨다면서요. 제가 아 하고 화가 나는데 동료 교수와 그렇게 언쟁을 벌이면 안 되죠. 제가 참았어요. 이미 저는 4만 원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저는 3만 원이 남았죠. 이제 오후 3시쯤 전화가 옵니다. 저희 첫째 딸 시원이에요. 아빠 이번에도 25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와 하고 올라오는데 아시죠? 내일 제 생일인 거. 자 이러면 저는 마음의 지갑에 있는 의지력이 다 날아간 거죠. 그러면 저는 이미 3일 전부터 금연하고 있었던 담배가 제 손에 물려 있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금연할 만한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쁜 습관은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 이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습관 나쁜 거 가지고 계세요? 야식하는 습관. 잠깐만요. 아 진짜 안 좋은 그런 몸매를 습관이에요. 가지고 계시면서 야식하는 습관 때문에 나쁜 습관이라고 이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을 개선을 하려고 네. 제 나름대로 세운 거는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내가 네, 몸에 네. 받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야식은 꼭 먹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야식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억지로 막 굶어요. 끼니를. 그리고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습관. 몸에 안 좋은 네. 습관. 예. 또 먹는 거는 허기가 지면 잠을 못 자서 항상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거나 아니면 잠깐 깼을 때 뭘 먹어야 돼서 옆에다가 먹을 것들을 놔둬요.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손에서 바로 이렇게 제가 집어서 먹을 수 있게. 보통 그 정도면 병실 아니에요? 입원실에 이렇게.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몸매가? 자, 그 외에도 나쁜 습관 참 많죠. 이것도 물어뜯으시는 분들. 손톱 물어뜯으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독일의 유명 축구 감독은 경기장에서 긴장만 하면 코를 우벼가지고 그래서 맨날 픽 던지고 말고 죄송합니다만. 예. 자, 근데 이 모든 습관들이 언제 나오겠어요? 내가 지쳐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쳐있을 때는 자기가 자동화된 행동을 어디서 중간에 끊을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왜냐? 대표적으로 나쁜 습관이 뭔가요? 욕하는 거죠. 18 뭐 이런 거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너 그렇게 욕하지 마. 너 그렇게 나쁜 말 쓰면 안 돼. 너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굉장히 곤란한 일 겪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그때는 안 해.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점잖은 순간, 예의를 차려야 되는 순간,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그 전에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최악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을 제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면접을 보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학생들이 수시 면접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수시 면접이 끝나고 나가면서 학생들이 불을 끄고 나가요. 불을 끄고 나가요. 그래서 교수 3분을 암흑 속에 빠뜨리고 나가죠. 사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욕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아이고. 상견례하는 날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특히나 이 친구는 결혼을 자기 쪽에서는 좀 원했지만 신부가 될 사람 쪽 부모님들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걸 그 친구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들어갔죠. 그런데 열심히 한 10분 동안은 자제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빙을 보시는 분이 뜨거운 물을 실수로 허벅지에 쏟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 뜨거! 하는 순간이 오면서 이 친구가 이랬어요. 그 결혼을 결국은 성사가 되지 않았던 결혼으로 만들었죠.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상견례가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술을 마시면서 200번의 그 18이란 얘기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하고 나쁜 습관을 만들면 우리는 언제든 내가 지쳐있을 때 나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치자면 뭐예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그 사람이 지쳐있을 때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지쳐있지 않더라도 정신없을 때죠. 왜? 그때 습관이 나오니까. 그래서 영국 왕자 해리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영국 왕자 해리입니다. 지금 팝콘을 먹고 있죠? 그리고 정신없는 순간이에요, 지금. 네. 저런 사람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신없는 농구 경기장에서 정신없이 지금 사람들이랑 옆에 사람 대화하고 있는데 저 때 아이가 팝콘 자기 거를 집어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오히려 공격성을 보여서 화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가십거리에 일면에 도배시키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을 우리는 다양한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해리 왕자가 여기에서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공식 행사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겠습니까? 피곤한 상태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출 줄 알잖아요. 자기를 낮춰서 저 사람과 같은 눈으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과는 또 그 사람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 이건 의도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특히 언제 나옵니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정신이 없을 때.